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딘가요? (120) 6페이지인가요? 외부 효과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지금 오늘 할 내용들이 정책론이 좀 표현들이 어렵죠. 오늘 할 내용들 보니까 예습을 안 한가 봅니다. 문제를 풀어 보셨어요? 문제를 풀어보시 안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왜 질문이 없어요? 지금 너무 티가 나는 말씀입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했는 걸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탄력성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탄력성 지난주에 했죠? 다들 공부를 해요, 다들? 자, 탄력성 개념은 그렇게 많이 출제는 되진 않지만 그걸 알면은 문제풀이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라 그랬죠. 탄력성이 크다, 수량 변화가 크다. 자, 그런 개념인데, 수량 변화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변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변해도 수량이 변하고 소득이 변해도 변하고 해서 탄력성의 종류였죠. 여기서부터 이제 출제가 된다 그랬어요. 탄력성의 종류에는 가격 탄력성이 있고, 또 소득 탄력성, 수요예죠. 수요의 경우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있고, 또 수요의 교차 탄력성도 있죠. 가격 탄력성은 따로 더 내용을 봐야 되고요. 이 두 놈은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정상제냐 열등제냐 이걸 생각해야 되죠. 소득 얘기가 나오면 딱 정상제 열등제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대체제 보완제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게 바로 연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오면 아파트 가격 변화율과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주면은 가격 탄력성이죠. 같은 재화일 때는 가격 탄력성, 서로 다른 재화일 때는 교차 탄력성 이렇게 나오고요. 또 소득 얘기가 나오면 이제 소득 탄력성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퍼센트를 알려주면은 바로 그냥 분모 분해 분자 이렇게 해서 금방 계산할 수가 있죠. 퍼센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퍼센트를 계산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중간값 기준으로 하면 중간값을 분모로 해서 퍼센트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최초값 기준 이렇게 나오면은 최초값을 분모로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혹시 했나요? 한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안 했나요? 했죠. 다들 오늘 특히 100일이나 됐고, 100일 맞죠? 100일이나 됐고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점점 오히려 두뇌가 활발해야 되는데 이제 점점 두뇌가 이 둔화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100일 너무 걱정 마십시오. 아직 시간 많이 남은 거예요. 100일이면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막판 스포트는 한 두어 달 정도부터 하면 되니까 그거 치더라도 앞으로 한 40일 정도 여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아무튼 요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 탄력성은 더 들어가야 되죠. 가격 탄력성은 탄력성과 그래프라는 거 있어요. 그래프에서는 이제 그래프가 더 가파를수록 비탄력적, 완만할수록 탄력적이죠. 자, 여기에서는 균형의 이동과 함께 보는 겁니다. 균형 이동. 이게 이제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것도 있었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수요가 증가하면은 균형량 증가, 균형 가격 상승은 이미 결정 나 있어요. 균형량도 증가하고요. 균형 가격도 상승하는 것은 이미 수요가 증가하면 결정이 나 있어요. 근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더 가파를수록이잖아요. 가파를수록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상승은 하는데 더 상승한다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맞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이미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격이 많이 상승하느냐 적게 상승하느냐 이걸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한다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게 탄력성과 그래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비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는 적잖아요. 수량 변화는 적잖아요. 이게 감소가 아니라 수량 변화가 적다는 얘기는 수량이 증가하더라도 덜 증가한다는 거예요. 증가는 하는데 수요가 증가하니까 균형량 증가, 균형가격 상승이잖아요. 근데 가격은 많이 상승하고 균형량은 적게 상승하고 적게 증가하고. 예, 됐나요? 그게 이제 B가 더였어요. B가 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상승하지만 균형량은 덜 증가한다. 이렇게 수요가 증가할 때. 근데 공급이 증가할 때 말이에요. 공급이 증가하면은 이미 뭐는 결정 나 있는 거예요. 균형량은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하락하는 게 결정돼 있어요. 자, 근데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증가하면 이 말이에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한단 말이에요. 가격이 하락은 하는데 공급 증가 가격 하락은 결정 나 있다 그랬잖아요. 공급 증가일 경우에는 가격은 하락은 결정 나 있는데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하락한다. 이렇게. 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량 증가잖아요. 균형량 증가는 이미 결정 나 있어요. 공급 증가, 균형량 증가는. 근데 비탄력적일수록 균형량이 적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덜 증가한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양 변화는 적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는 크다. 이거를 같이 기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 헷갈리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균형 가격, 균형량 증가, 균형 가격 상승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비탄력적일수록 누가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수요가 증가할 때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많이 증가하고 양은 적게 증가한다. 가격은 많이 상승하고 B가 더니까 B가 가격은 많이 상승하고 양은 조금 증가하고 이렇게 방향은 바꾸지 말고 크기를 바꾸란 말이에요. 비탄력적일수록. 맞나요? 수요가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두 개 있고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 상승하죠. 이것도 상승하죠. 균형량 이것도 증가하고 이것도 증가하잖아요. 양은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 가격은 상하로 움직이는 거니까 둘 다 가격 올라간단 말이에요. 맞나요? 둘 다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둘 다 증가고 가격 상승인데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가고 이 말이에요. 가격은 요거보다는 얘가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균형량은 요놈보다는 얘가 적게 증가하는 거죠. 됐나요? 근데 탄력적일수록 하면은 이걸 탄력적일수록 하면은 노란 걸로 바꿔버리면 이쪽 이렇게 노란 걸로 바꿔버리면 양이 더 많이 증가하고 가격은 조금 상승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방향은 그대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방향의 크기가 다르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B가 더 이렇게 기억하는, 제일 간단하게 기억하는 거는 B가 더로 기억하는 것이고, 됐죠? 그래서 정 헷갈리면은 어떻게 해요? 그때는 패스하면 되죠. 아니 그 중에 얘가 해마다 출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말고도 탄력성에 관한 것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주제가 뭐예요? 탄력성과 판매 수입, 그 판매 수입, 총수입 이렇게. 총수입 또는 판매 수입 또는 임대료 수입 하죠. 이거는 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수요 곡선 그려놓고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리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고 그럼 판매 수입 증가한다. 단위 탄력적일 때에는 올리든 내리든 판매 수입에 변화가 없다. 그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서 여기서는 수탄과 공탄이 있었죠. 수탄의 크기 결정 요인, 공탄의 크기 결정 요인.
수탄은 훨씬 더 쉬웠어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시장을 세분할수록 사치제일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었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은 비탄력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다른 재화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재화에 비해서 신규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급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수요가 증가할 때. 그래서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하는 게 다 생산 기간이 긴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비탄력적이다. 그거 하고 또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비탄력적이 된다 그랬죠.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은 많은 양을 생산해 내놓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 두 가지 또는 뭐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비탄력적이다. 그거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에는 없잖아요. 다음에 거미집 모형 있잖아요. 거미집 모형에서는 수탄수 공탄발 했죠. 수탄수 탄력성과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들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조세기차 이거 오늘 할 내용이에요. 조세기차. 여기서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따지고 보면은 여기서만 제일 헷갈리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헷갈릴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 안 되면은 패스하면 되는 거죠. 또 완전 탄력적이면 균형 가격이 전혀 변함이 없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균형량이 전혀 변함이 없다. 이거는 뭐 또 쉬운 거니까 됐고. 됐죠?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시장론 하면은 시장론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과장국수 비비자 했죠. 과장국수 비비자. 요 내용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게 뭔지가 생각이 나야 되겠죠. 설마 끝까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언제까지 이렇게 과장국수 비비자만 해서는 안 되겠죠. 내용이 좀 생각이 나야 돼요. 과다한 법적 제한. 법적 제한이 많으면 조금 전 했죠. 법적 제한이 많을수록 비탄력제라 그랬죠.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어려워요. 그건 수급 조절이 잘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가는 이쪽으로 수급 조절 곤란으로. 그럼 수급 조절이 곤란하면은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국지성 여기 많이 나온다죠. 국지성.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분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 세분화가 형성되고. 자, 요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요 두 개가. 다음에 여기에 장기성이죠. 매매 기간이 길어요. 매매 기간이 길어서 황금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다음에 BBB 얘네들은 개별성과 주로 관련된다 그랬죠.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의 비표준화성, 거래 비공개성, 시장의 비조직성,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고가성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 자고가 정량했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원 배분 기능. 다음에 교환 기능, 자고가 정량. 그 다음에 가격 창조 기능. 가격 창조 기능은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제공 기능이죠.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바로 가격 정보예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정보를 보고서 수요자나 공급자가 행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양과 질을 조절한다. 뭐 이런 내용. 이게 좀 더 중요하죠. 이게 더 중요하고 얘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효율성, 효율적 시장 이론 있죠.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얘네들의 뜻을 일단 아는 게 하나.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이죠. 초과이윤을 얻으려면은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야 되는데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 자체가 없어서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 이런 표현들을 함께 기억하시면 되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과거 정보 분석하는 거. 이거는 현재 공표 정보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요거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게 할당적 효율성. 할당적 효율성은 이 초과이윤이 존재하더라도 이 초과이윤의 크기와 뭐가 같다면
정보 비용 또는 기회 비용이죠. 이게 같다면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익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럴 때 효율성을 할당적 효율성이다. 이렇게 본다면 불안전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의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당 효율적이라면은 그 S만큼만 이윤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투기 같은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 했고요. 경기 변동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하고 어떤 다른 특성이 있는가, 요거 이제 하고요. 또 순환 국면별 특성이 있죠. 상도 하수, 순환 국면별 특성. 그리고 안정시장이라는 독특한 시장이 이 부동산 경기에는 존재한다는 거, 그거 따로 하나 더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유형이 있죠. 경기 유형에서 순환 변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절 변동, 무작위 변동, 무작위 변동을 다른 말로 불규칙 변동이라고도 하죠. 추세 변동 뭐 이런 거 구별하는 겁니다. 매년 몇 월 달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뭐고요. 매년 하면은 그거는 계절 변동이죠. 근데 뭐 작년 몇 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거는 순환 변동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또는 이제 반드시는 아니에요. 작년 몇 월 정부가 무슨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무작위 변동. 정부가 무슨 정책을 발표해가지고 그렇게 그걸 잘 봐야 돼요. 뭐 몇 년 몇 월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게 내년 하면은 그거는 계절 변동이지만 그 뒤에 표현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그 경기 측정 지표라는 게 있었죠. 지금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뭘 보고 아느냐. 그게 공급 지표도 있고 수요 지표도 있고 보조 지표도 있는데, 건축량 공급 지표고요. 거래량 수요 지표고, 가격 변동이 보조 지표 이렇게 되죠. 또 뭐 선행 지표, 후행 지표, 동행 지표 뭐 이런 지표들이 있었고요. 이거는 중요도가 조금은 낮아요. 그다음에 이제 거미집 모형 했잖아요. 공급은 전년도 가격 보고 결정하고, 수요는 지금 가격 보고 결정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론 가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했죠. 정부의 시장 개입해서 왜 개입하느냐, 개입 필요성 하고요. 어떻게 개입하느냐, 수단 하고요. 그 개입 필요성에서 이게 다시 둘로 나누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다음에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험은 최근 10년간 여기서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그냥 지문으로만 되고 정답지문 한 번도 나온 적 없고요. 지문으로만 한두 번. 나머지 여기서 전부 다 출제가 됐어요. 10문제가. 이 시장 실패 수정하는 게 뭐예요? 왜? 공, 불비죠. 공, 불비.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외부 효과부터 하는데, 여기서 5문제요. 여기서 2문제. 전체적으로 3문제. 그래서 모두 10문제. 외부 효과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반 정도가 외부 효과에서 나왔으니까. 다음에 이게 수단은 어떻게 개입하느냐, 직접 개입하느냐, 간접 개입하느냐, 토지 이용 규제를 하느냐. 직접 개입은 시장 기구의 틀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냥 수요 공급자가 되어버리거나 강제로 가격을 규제해버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간접적 개입은 기본적으로는 시장 틀을 유지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 자체를 민간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각종 지원이나 보조, 세금을 과세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것들은 정부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뭐 토지은행 제도라든가 토지 비축하는, 정부가 비축하는 건 수요자가 돼야 되죠.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해야 되죠. 공영개발, 이것도 정부가 개발해서 택지 공급하고요. 또는 강제로 취득하는 것, 강제 수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직접 개입이 되는 거죠. 그 외에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도 직접 개입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었죠.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외부 효과 좀 생각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복습을 해 드리는 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하고서 하는데, 정말로 조금은 생각이 나겠죠. 별로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이 별로 다음 주에는 이제 하지 말까요?
예? 예? 아, 여기가 충청도예요. 그렇구나. 사람들이 다 충청도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서 다른 데서도 저도 충청도 사람 아니고. 자, 아무튼 자, 이제 외부 효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126쪽에 5번, 6번 중에서요. 5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자, 이거는 뒤에 가시면 이제 15번 기출문제 15번하고 함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질문을 할 때 어떤 개념만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개념뿐만이 아니라 내용도 질문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요 6번은 그 1번 지문과 2번 지문은 그냥 그 뜻만 묻고 있죠. 정예 외부 효과란, 부여 외부 효과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니죠. 그냥 그 뜻만 물으니까. 그래서 1번, 2번은 다 정예 외부, 부여 외부에 대한 옳은 표현이죠. 의도하지 않는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시장을 통하는 거예요. 시장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다음에 3번 지문에서는 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정의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라고도 하며 생산 과정에서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를 시장에 맡길 경우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된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이죠. 과소 생산되죠. 정의 외부의 경우에는. 부의 외부의 경우에는 과다 생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5번이 이제 틀린 건데,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지만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어느 쪽이든 다 필요하죠. 과소 생산되는 경우에는 더 많이 생산되게끔 지원이나 보조를 하면서 개입을 해야 되고요. 과다 생산될 때는 규제를 해야 되니까 개입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7번, 8번, 9번, 10번. 10번은 앞에서 봤었죠. 10번 앞에서 봤고요. 7번을 보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환경오염이라는 부의 외부 효과 문제에 대해 정부가 경제주체에게 재산권을 부여하여 재산권의 거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은 전형적인 정부 개입에 의한 방법이다. 자, 요거는 호주 정리를 말하는 거예요. 호주 정리 기억나십니까? 호주 정리. 호주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 공장이 여기 있으면 공장이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때 이웃 주민들이나 이 공장한테 뭐를 부여한다고요? 오염물질 배출권이라는 재산권이에요. 오염물질 배출권이라는 재산권을 부여한다고요. 이게 재산권, 요거를 이 사람들한테도 주고 공장한테도 주고, 이렇게 해서 공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권을 다 써버리면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어요. 이 이웃 주민들한테 오염물질 배출권을 사가지고 와야 돼요. 이거 옛날에는 생각하기 힘들었지만 요즘은 다 이 계산이 돼요. 상품 하나 만들 때 오염물질이 얼마 나오는지가 계산이 다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이 집계가 다 되죠. 왜? 그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다 집계가 된다고요. 집계가 되면 이 회사가 얼마만큼 생산했는지 속일 수가 없어요. 속였다 걸리면 이제 더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산이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다 쓴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웃 주민들한테 가서 권리를 사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만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배출권을 이 사람들이 팔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요. 대가를 받으면서 자신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돈 받는 걸로 해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호주 정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건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 주민들이 저 오염물질 배출권을 팔지 안 팔지 누구가 결정하면 돼요? 그 주민들이 자신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죠. 정부가 개입해서 팔아라 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출권 자체는 누가 줬지만, 정부가 줬지만 그것을 팔지 안 팔지 의사결정 내리는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그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번 틀린 거고요.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정해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제 주체에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외부 효과를 해결을 할 수 있고요. 또 생산 과정에서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죠.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정해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양봉업자와 과수원업자 사이에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 그 대가를 주고받게 되는 경우 외부 효과가 내부화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것도 시장 자율 조절이죠.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고요. 자, 8번도 보시고요. 자, 8번의 경우는 자, 1번의 생태공원의 조성, 구건물의 리모델링 등에 의해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또 부의 외부 효과란 거래 당사자 행위가 시장규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미치는 불리한 효과가 맞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뭐 앞에서 나왔던 거죠. 외부 효과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죠. 자, 근데 4번이 틀렸어요. 부의 외부를 발생시키는 쓰레기 소각장이 인근 지역에 건설되면 인근 아파트 시장의 아파트 공급 곡선을 좌상향으로 이동시킨다. 쓰레기 소각장이 옆에 생기면은 땅값이, 집값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감소해야 되지 않나요? 수요가 감소해야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겠죠. 공급이 감소해버리면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 버리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면은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멘트 공장에 대해 규제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임대주택 생산비 상승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수요자에게 증가된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시멘트 공장을 규제를 해요. 그럼 시멘트 공장을 규제를 하면은 그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국 이 공급이 주택 공급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주택 공급이 감소하면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서 수요자에게 증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4번 정답이고요. 다음에 9번은 공공재에 대한 거죠. 자, 이 공공재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비배제성하고 비경합성 이런 두 개의 특성이 있죠. 특히 비배제성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요?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죠.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비경합성, 요걸로 인해서 무슨 성질이 있을까요? 좀 어려워요.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 이렇게 표현해요. 요거는 경합적이지 않다, 다툴 필요가 없다. 등대 불빛을 보는 사람들이 이미 100명이 보고 있든 1000명이 보고 있든 추가로 한 사람 더 본다고 해서 못 보는 게 아니죠. 이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등대 생산해서 운영하는데 1억이다. 그럼 100명이 보든 1000명이 보든 10,000명이 보든 1억은 변화임이 없죠. 보통 우리 이런 사적 재화, 자, 여기 학원도 마찬가지죠. 학원도 만약에 뭐 저기 빈자리 하나 있어요. 그 한 사람 놓으면은 밥상에 그냥 숟가락 하나 올려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프린트를 해도 하나를 더 해야 되고요. 물을 한 번 써도 더 쓸 거고요. 맞잖아요. 사적 재화는 한 사람이 더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여지가 점점 줄면서 그러면서 비용은 더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게 경합성이에요. 이 사적 재화는. 근데 등대 같은 거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도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눈 뜨세요. 그리고 벌써 근데 눈은 뜨고 있는데 장비하고 똑같아요. 장비하고 눈은 뜨고 있는데 딴 데 갔다 오기도 해요. 분명히 눈은 뜨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집중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라 그러죠? 영혼 없는 눈빛.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1억인데 100명이면 1인당 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1000명이면 1인당에 10만 원, 10,000명이면 1인당 만 원.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이요.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단가가 내려가죠. 그래서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 이렇게 한다고요. 그냥 규모의 경제는 뭐예요?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죠.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규모의 경제 하면은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예요. 그리고 얘는 뭐의 원인이 돼요?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얘는 간접적으로 시장 실패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죠? 자연스럽게 독점되면 뭐가 돼요? 시장 실패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든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든 모두 다 시장 실패와 관련이 있는 거죠. 시장 실패와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좀 어려운 성질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출제는 됐는데 정답 지문으로 출제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어려운 지문들은 보통 정답 지문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문을 채우기 위해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고,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 비배제성으로 해서 무임승차 문제, 이렇게. 그래서 2번까지 다 옳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소비의 비배제성으로 인해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현장 자원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닙니다. 현장 자원이라는 단어 공부하신 적 있죠? 언제 했죠? 저 앞에서 했겠죠? 앞에서 했겠죠, 앞에서. 앞에서 어디서 했을까요? 42번에서, 42쪽에서 했어요, 42쪽. 42쪽, 17번에 3번에서 했어요. 다음에 4번, 비배제성으로 인해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가 아니고 과소하게죠. 자, 나머지 10번은 지난번 했고요.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토지 정책 11번, 12번, 13번, 14번. 자, 11번, 12번 중에는 11번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17번하고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토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토지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토지이용 규제, 직접 간접 개입될 수 있다. 맞죠? 토지이용 규제는 개인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변경시키자는 범위 내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직접 개입과는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 개입은 토지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토지 공급의 원활화 및 지가 안정에 주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 개입 방법에는 토지 수용, 도시 재개발, 토지 비축 제도, 공영 개발 등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간접적 개입은 수요 및 공급자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이게 틀렸죠? 수행함과 동시에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직접 개입이니까 뒷부분만 옳은 표현이고요. 그건 빼야 됩니다. 나머지 됐고요. 13번, 14번은 둘 다 토지은행 제도인데 그 중에서 14번을 보겠습니다. 토지은행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장래의 공공용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미리 토지를 확보하는 제도로서 토지 비축 제도라고도 하고요. 미리 싼 가격의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사회 환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 요거는 개발이익 사회 환수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얘기예요. 개발이익 사회 환수 자연스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이. 그 다음에 3번은 단점이죠. 매입한 후 매각할 때까지 또는 나중에 사용할 때까지 토지를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못 관리하면은 이제 불법 점유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단점이죠. 멀쩡한 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수요자로서. 그러면은 정부가 땅 가격을, 토지 가격을 올려서 투기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토지 수용 제도에 비해 계획적인 운용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토지 수용 제도보다 훨씬 더 계획적인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토지 정책이죠. 자, 지금까지 한 게 이제 정부의 개입과 개입 수단, 물론 개입 수단을 하면서 토지 은행 제도, 뭐 토지 정책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자, 이제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토지 정책, 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주택 정책,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어려워요. 여기가 토지 정책 중에 이게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죠. 그 다음에 이 지역지구제에 파생된 TDR도 있고요. 좀 전에 앞에서 한 토지은행 제도도 있죠. 이런 것도 다 토지 정책이 되겠죠. 뭐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것들은 공법과 많이 겹치죠. 토지 적성 평가 제도하다 뭐 토지 하면은 그건 지역지구제하고 이제 굉장히 많이 관련되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한 번쯤 언급은 됐어요. 언급은 됐지만 이게 뭐 해마다 출제되거나 뭐 이런 그런 정도의 중요도는 아니어서 지문으로만 좀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나마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한 최근 10년간 한 3번 정도 언급이 됐던 거는,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보는 정도예요. 자, 근데 지역지구제가 이게 개론에서는 경제분석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출제될 때는 공법의 내용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게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좀 애매해요. 2차 공법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법을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법 문제가 출제돼도 합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정도로 출제가 됐어요. 오히려 합격률이 작년에 가장 높았어요. 30%가 넘었어요. 합격률이.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난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조금은 그래도 더 부지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어요. 30% 넘는 게 거의 3명 중에 1명꼴로 합격했잖아요. 3명 중에 1명꼴로 합격한 거는 정말 엄청난 합격률이에요. 그 전에 가장 쉬웠던 게 14회 때인데요. 그때 합격률이 25% 정도. 25%. 그것도 사람들 난리, 매스컴에 그 뉴스 나고 난리 났었어요. 25% 합격했을 때. 엄청 많이 합격했거든요. 작년에도 뉴스 났잖아요. 많이 합격하니까. 아무튼 그 이후로는 합격률이 20%를 넘나들었어요. 조금 쉬워지면 20% 뭐 조금 초반대 나오고, 어려우면은 10%대 후반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30%가 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합격률이죠. 그래서 조금 어려워도 좀 이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제 너무 어려운 거는 이제 패스를 하시고요. 제가 이제 이건 참고로 보셔도 돼요. 난이도 높은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역지구제와 같은 토지이용의 공법적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토지 자원의 개발과 보전에 따른 적절한 조화, 도시 내 지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다. 자, 이게 틀렸어요. 바로 왜 틀렸는가 하면, 도시 내의 지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땅값 조정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 시행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땅값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거지, 일부러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한다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에 2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2번에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제거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다음에 3번, 4번 지문은 어려운 지문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정답 지문이 안 되겠죠. 다음에 2번에 4번 지문이 어려운 지문이에요. 자, 여기서는 또 정답 지문이 됐죠. 이러면 어려워요. 어려운 지문이 정답이 되게 한 2번은 어렵습니다. 다음에 3번에 4번 지문도 어려워요. 근데 여기도 정답 지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실 때 정답 지문이 아닌 지문의 경우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그걸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대체로 정답 지문은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안 되게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다만 2번의 경우에는 정답 지문이 어려워서 난이도 높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1번에 3, 4번, 2번에 4번, 3번에 4번. 자, 얘네들은 다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은 지역지구제의 효과에 대한 거예요. 지역지구제의 효과는 중요도는 낮으면서 난이도는 높아요. 자, 지역지구제를 시행을 하게 됐을 때의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역지구제를 시행하지 않는 상태예요. 뒤죽박죽인 동네예요. 근데 여기에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서.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결국 효과라는 거는 수요 공급이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수요부터 변하는 요 효과를 단기 효과라 하고요, 공급이 변하는 요 효과를 장기 효과라 그래요. 자, 뒤죽박죽으로 이용되던 동네에 이제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사용하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할 수 있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그럼 수요가 어떻게?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수요 증가, 이제 수요 공급했잖아요.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가격 측면을 더 많이 얘기해요. 가격이 상승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물론 균형량이 증가하지만 가격 상승하는 측면을 더 많이 얘기한다고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기존 공급자는 어떻게 돼요? 기존 공급자는 초과이윤을 얻죠. 초과이윤을 얻어요. 돈을 더 번단 말이에요. 요만큼 더 버는 거죠. 요만큼을. 그러면은 공급을 어떻게 하겠어요? 공급을 증가시키면 공급 증가, 균형량 증가, 균형 가격은 하락. 가격은 다시 이제 하락하는 거죠. 가격 하락에서 초과이윤이 어떻게 되겠어요? 초과이윤이 사라져요.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이 말이에요. 장기적으로는 뭐가 사라진다고요?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게 초과이윤이 사라지는데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과정에서 올라갔던 가격이 내려가죠. 올라갔던 가격이 내려가니까 초과이윤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 높이가 지금 여기는 제가 같게 그렸죠. 높이가 요 높이와 같아요. 이 높이가 같다고요. 이 뭘 뜻할까요? 이때 생산 원가하고 이때 생산 원가가 같다란 얘기예요. 지금 공급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공급이 증가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생산하는 업체들은 이 자재 납품 회사한테 주문을 더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주문을 더 넣어야 그 자재를 이용해서 상품을 생산해서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문 넣으면은 이 납품하는 회사는 물량이 한정돼 있으면은 주문을 넣을 때마다 좀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통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그러면 많은 양을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거는 생산 가격이 그 요소 가격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다면 여기까지 와서 초과이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다고요? 보통은 여기에서 이미 초과이윤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뭐가 올라가니까, 원가가 올라가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요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를 비용 증가 산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함이 없는 경우를 비용 일정 산업 이렇게 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비용 감소 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결국 초과이윤이 사라지는데 말이에요. 그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위치가 최초 균형 가격보다 높으면 비용 증가 산업, 최초 균형 가격과 같으면 비용 일정 산업, 최저 균형 가격보다 낮으면 비용 감소 산업,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의 그 3번 지문, 주택 건설업이 비용 일정 산업이라고 되어 있죠. 일정 산업일 경우에는 주택 가치는 장기적으로 원래 수준까지 하락하죠. 맞나요? 원래 수준까지잖아요. 올라갔던 하에 원래 수준까지 비용 일정 산업이면. 다음에 지역지구제 시행은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균형가격이 상승하여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얻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함으로써 가격이 하락하여 초과이윤이 사라지잖아요. 됐나요? 다음에 5번은 지역지구제 시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적 독점이 아니라 사전적 독점이다. 자, 이거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이거는 사전적 독점의 문제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데 개발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미 그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땅값이 올라간 후에 뒤늦게 거기에 들어온 사람을 사후적 독점자라 그래요. 그럼 사후적 독점자는 이미 땅값이 올라간 걸 다 지불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초과이윤의 문제는 이런 사전적 독점자에게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2번에 4번 지문 보세요. 2번에 4번. 장기적으로 당해 부동산 산업이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했잖아요.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이걸 얘기하는 1번. 자, 1번. 자,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하죠. 그래서 최초 균형 가격보다는 더 높죠. 여기서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초과이윤이 없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다 초과이윤이 없는 겁니다. 됐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장기적으로 초과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 틀렸죠? 장기적으로는 어떤 형태든 다 초과 이윤이 사라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나머지는 별로 안 어렵고 할만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3번 문제도 4번 지문은 어렵지만 지역지구제 실시는 주택건설업이 비용 증가산업, 비용 일정산업, 비용 감소산업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량을 다 증가시켜요. 이걸 보면 이게 증가하죠. 이게 지금 이것도 증가하고 이것도 지금 다 증가잖아요. 증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지 않고 보면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이고, 다만 3번은 정답 지문이 쉽잖아요. 5번 지문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들이 앞에 나오더라도 너무 2번, 3번 읽지 말고 뒤로 빨리 넘어가야 돼요. 뒤에 쉬운 지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됐나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그 4번, 5번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5번을 좀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에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에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적 행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맞죠? 지역 지구제가 법적 행정적 장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정해진 대로 정부가 이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부가. 다음에 2번 조심해야 돼요. 2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그럴듯하거든요. 투기지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중개사법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자, 자세히 보시면 지금 뭐의 투기적인 거래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죠. 그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투기적인 거래가 포인트가 아니라 토지의 투기적인 토지. 그리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죠. 지가, 토지 가격. 그러니까 이게 투기지역이 아니에요. 투기지역은 토지에 대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투기지역은 토지에 대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중개사법에 하잖아요. 안 하나요? 중개사법에서 하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개사법 안 하는가 봐요. 다음에 그 3번의 토지 적성 평가 제도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우리 왜 그 개발 적성 또는 뭐 보존 적성 이렇게 해요. 토지는 기본적으로 세수로 나누는 거 아시나요? 토지는 기본적으로 세수로 나누는 거 아세요? 그게 토지 적성 평가에서 하는 거라고요. 개발할 땅이냐, 보존할 땅이냐, 또 하나는 생산 목적으로 사용할 거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먹고 살려면 농사도 짓고 임산물도 채취해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용도지역을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생산 목적이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보존하는 거고, 도시지역은 개발하는 거고, 관리지역은 요 셋 중에 어느 쪽으로도 분류하기가 곤란한 것은 일단 관리지역으로 해놨다가 다시 관리지역을 생산관리, 보존관리, 계획관리 하잖아요. 계획관리는 개발의 여지가 있는 곳이잖아요. 또 주상공록 할 때도 녹지지역을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하는 게, 자연녹지는 개발 여지가 있을 때 자연녹지. 맞나요? 항상 토지는 그렇게 세수로 개발, 생산, 보존, 이건 이제 이런 걸 평가하는 게 무슨 평가예요? 토지 적성 평가예요. 토지 적성 평가. 됐나요? 그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은 개발 가능 토지 감소로 인해 주변 지역의 지가와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란, 자,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그 뜻을 묻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죠. 일부에 대하여. 그건 지금 여긴 빠져 있지만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환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맞나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환 환경 확보 뭐 이런 거죠. 됐나요? 기능은 증진, 미관은 개선, 양환 환경 확보. 됐습니까? 자, 개발권 양도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